의금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이른 새벽 횃불을 든 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판서는 포박당했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했습니다. 3대 정승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2살 벙어리 하인 아이가 관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아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조선 최고 권세가의 음모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그렸던 것일까요? 말 못하는 소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고향 야담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북촌 기슭에 자리한 이판서 대기 이야기입니다. 소슬대문 위로 낡은 현판 하나가 비바람에 씻기고 또 씻겨 글씨가 반쯤 지워진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현판 아래로 가마가 줄을 서고 선비들의 도포 자락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정승과 판서를 배출하고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임금께서도 친히 치하하셨다는 명문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참으로 무상한 법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수록 굽은 자들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조정에서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다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세가 꺾이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던 손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사랑채에는 냉기가 돌았으며 마당 한켠에 서 있던 우물과 버드나무만이 예전처럼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마저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나으리, 소인도 이제 더는 말끝을 흐리며 나가는 하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안채에는 병환으로 자리보전을 하고 계신 노모가 계셨고 12살 된 아들 이도련은 어미 없이 자라 눈이 크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 두 식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소슬대문 앞에 어느 날 아침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씨였는데 그 아이는 얇디 얇은 삼배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두 무릎을 가슴팍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2살이라고는 하나 너무 굶었는지 8살만 해 보였고 까맣게 탄 손등에는 핏줄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눈은 유독 크고 맑았는데 그 눈 속에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이 판서대 근처 반촌에서 떠돌던 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 역병으로 모두 잃었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그마저도 쫓겨나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연명해 왔다 했습니다. 글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니 그 어떤 집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맡기지 않았고 결국 갈 곳이 없어 대문 앞에 쪼그려 앉은 것이었습니다. 행랑채에 남아있던 늙은 막수의 영감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판석계 아래였습니다. 나으리 대문 밖에 거지 아이 하나가 앉아 있는데 말도 못한다 하옵니다. 쫓아버릴까요? 이 판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당으로 나와 아이를 직접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판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손을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큰 눈으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이 없으니
우리 집 사정을 떠벌릴 걱정은 없겠구나. 들여라. 그것이 칠복이와 이판서 댁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안채를 지키는 박씨 아주머니는 칠복이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도 참, 지금 우리 집에 쌀이 몇 되나 남았다고 벙어리 짐덩이를 들여요. 저것이 무슨 일을 한답디까.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것이. 늙은 막수의 영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버리는 게 맞지 싶은디. 칠복이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귀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러나 칠복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마당 한켠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이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을 길어 부엌에 채웠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고, 누가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계속했습니다. 밥은 항상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남이 먹고 남긴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마당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서. 어린 도련은 그런 칠복이를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도련이 자기 밥그릇에서 흰쌀밥을 한 숟갈 덜어 칠복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칠복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련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밥그릇을 내밀고 돌아섰습니다. 칠복이는 한참을 그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에휴, 저 불쌍한 것을 어째.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이 자란 아이. 그 아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을 향한 그 크고 맑은 눈뿐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판서는 가끔 저녁 무렵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칠복이는 멀찍이 서서 판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꼿꼿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그 어깨를.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그 어깨가 지금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는 것을 아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판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신다면 어찌 이리 간신들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칠복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칠복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서는 한참을 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알겠지. 그 밤 칠복이는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 구석방에서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아니, 놀랍도록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한양 북촌의 하늘은 날이 갈수록 낮게 내려앉았고 이 판서대 기와 위로는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마당의 우물물은 새벽이면 살얼음이 얼었고 장독대 옆 묵은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채운 것은 초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잠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대신 귀가 유달리 밝았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을 또렷이 잡아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칠복이는 행랑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땅을 스치는 그 소리를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눈을 갖다 댔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페랭이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사랑채 툇마루 아래에 잠깐 쪼그려 앉더니 무언가를 마루 밑 틀 속에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복이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툇마루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마루 밑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흙만 부서질 뿐이었습니다. 밤사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칠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또 그 기척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내였습니다. 몸집이 더 컸고 걸음이 달랐습니다. 이 사내는 사랑채가 아니라 서재가 있는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담장 안쪽을 따라 걷다가 별채 창문 아래에서 잠깐 멈추더니 창문 아래 흙 속에 무언가를 묻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이번에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봉투였습니다. 칠복이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칠복이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밤중에 몰래 이런 것을 묻고 가겠습니까? 무언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봉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무렵 이 판서댁 주변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장수로 보이는 사내가 담장 밖을 서성이기도 했고 동양아치처럼 차려입은 자가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척 집안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막수의 영감은 그들을 별로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워낙 판서댁이 기울었으니 이 집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겠느냐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사내들의 눈이 집 안 구조를 훑고 있다는 것을 채수. 장수가 사랑채 쪽을 유독 오래 바라본다는 것을, 동양아치의 발이 대문 안쪽 땅바닥을 눈으로 재고 있다는 것을 칠복이는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달려가 판석계 아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칠복이는 혼자서 보고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칠복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사랑채 주변을 빙빙 돌고 담장 안쪽 흙바닥을 손으로 파헤치는 칠복이를 보고 박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 밤마다 저러고 다닌다니까. 말도 못하더니 이제 정신까지 나간 게 아니야? 막수의 영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벙어리들이 저러는 법이요. 말을 못하니 뭔 짓이든 하는 거지. 그냥 냅둬.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12살짜리 아이가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칠복이는 그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깊이 아무도 모르게 삼켰습니다. 밤이면 칠복이는 행랑채 구석방에 돌아와 마당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방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 본 것들을 그렸습니다. 채소 장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동양아치의 눈매를 그렸습니다. 담장을 기어넘던 검은 도포 자락을 그렸습니다. 글을 쓸 줄 몰랐으므로 그림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칠보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뭇가지로 긁힌 흙바닥의 그림들은 아침이 되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칠보기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눈으로 담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말 못하는 이 소년이 하늘로부터 받은 단 하나의 재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판서가 서재에서 촛불을 켜놓고 홀로 앉아 있는 것을 칠보기가 창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판서는 무언가를 읽다가 이마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칠보기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칠보기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서재 창문 아래 흙 속에서 며칠 전 그 사내가 묻고 간 기름종이 봉투가 살짝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겨울비가 흙을 씻어내면서 봉투 모서리가 삐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 판서가 그 종이를 숨긴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칠보기는 직감했습니다. 칠보기는 재빨리 그 봉투를 꺼내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도 없었습니다. 빽빽한 글씨뿐이었습니다. 칠보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품 안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보기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칠보기의 눈만이 깊고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바깥에서는 칼바람이 소슬대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판서댁은 그 긴 겨울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위험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말 못하는 소년만이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탓에 하늘에는 별 한 점 보이지 않았고 이 판서댁 마당은 먹물을 뒤집어 쓴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들이쉬면 차가운 것이 폐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땅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알고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담장 밖을 서성이던 사내들, 밤마다 기름종이 봉투를 묻고 사라지던 검은 그림자, 품 안에 접어넣은 그 봉투,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칠보기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곧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기척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에 왔던 사내들과는 몸놀림 자체가 달랐습니다. 담장을 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어둠이 움직이는 것처럼 검은 형체 하나가 마당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문틈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사내는 곧장 서재 별채로 향했습니다. 칠보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칠보기는 담장 그늘을 따라 서재 별채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판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재 창문 아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칠복이는 창틀 밑에 몸을 낮추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있었는데 눈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눈이 서늘했습니다. 사람을 해친 눈이라는 것을 칠복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내는 서재 한쪽 벽 아래를 손으로 짚어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이내 벽 아래 마룻장 틈새에 기름종이에 쌓인 두꺼운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하던지 익숙하게 이런 일을 해온 자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사내의 눈매, 눈썹의 모양, 왼쪽 귀 아래 작은 흉터, 손가락이 유난히 길다는 것,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처져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칠복이는 어둠 속에서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칠복이의 발 아래에서 딱 부러졌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서늘한 눈이 창문 틈새로 웅크린 칠복이를 발견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몸을 날렸습니다. 칠복이는 달아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사내의 손이 칠복이의 옷깃을 낚아채더니 담장 그늘로 끌고 갔습니다. 칠복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칠복이의 멱살을 잡고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네 이놈. 소리를 내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강타하는 충격에 칠복이는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등을 강타했습니다. 칠복이는 소리 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갈비뼈가 울렸습니다.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볼에 닿았습니다. 에휴, 저 불쌍한 것을 어째. 12살짜리 아이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울부짖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흙과 섞였습니다. 칠복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로도 살아있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몇 차례 더 발길질을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벙어리 짐승 같으니 꼼짝도 마라. 그리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칠복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흙바닥에 긁힌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그것을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봉투를 없애야 한다. 칠복이는 비틀거리며 서재 별채 문을 밀었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들어올 때 이미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서의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향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칠복이는 사내가 봉투를 숨기던 자리로 갔습니다. 마룻장 틈새. 손가락을 넣어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주었습니다. 마룻장이 들렸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기름종이 봉투였습니다. 칠복이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쪽에 찍힌 붉은 도장이 보였습니다. 그 도장의 무늬가 칠복이가 전에
품속에 숨겨두었던 봉투의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적힌 두 글자, 칠복이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의 생김새를 눈에 새겼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칠복이는 봉투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가? 뒤뜰에 묻으면 나중에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 던지면 떠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재가 쌓인 아궁이 안에 봉투를 밀어넣고 불씨를 살렸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종이가 오그라들며 검게 변했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불꽃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이 다 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없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더 교묘하게, 더 대담하게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이 판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부엌 한쪽에 쌓인 먹과 붓, 그리고 창호지,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판서대기라 쓰다 남은 붓과 먹이 부엌 선반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그것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손가락이 붓을 쥐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창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본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 그 눈매, 왼쪽 귀 아래 흉터, 길고 마른 손가락, 처진 오른쪽 어깨, 마룻장 틈새에 봉투를 숨기는 장면. 칠복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등에서 먹이 번졌습니다. 갈비뼈가 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새벽빛이 창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그린 선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그 사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손등이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기 전 칠복이의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고 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여린 그것이. 밖에서는 새벽가치가 울었습니다. 이 판서 댁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칠복이는 낮에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달랐습니다. 밤이면 칠복이는 눈을 부릅뜨고 마당을 지켰습니다. 담장 너머 기척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행랑채 문틈으로 사랑채와 서재 별채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칠복이가 제대로 잠든 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옆구리가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입이 없었으니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칠복이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낮에 집 주변을 서성이던 낯선 사내들의 얼굴, 담 너머로 집 안을 기웃거리던 자들의 눈매, 전에 기름종이 봉투를 처음 묻었던 첫 번째 사내의 얼굴도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자객이 마룻장을 들어 올리는 장면도 그렸습니다. 봉투에 찍혀 있던 붉은 도장의 무늬도 최대한 또렷하게 옮겨 그렸습니다. 쓰다 남은 창호지가 모자라자 마당에서 주 넓은 나무십 위에도 그렸습니다. 그림들을 차곡차곡 접어
자신의 옷 안쪽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칠복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남색으로 물들어 있는 이른 새벽 소슬대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갑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쾅, 쾅, 쾅. 대문이 3번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수듯 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판서댁이냐? 을금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그 소리에 집 안이 뒤집혔습니다. 막쇠 영감이 허둥지둥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안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린 도련은 어미 없이 홀로 잠들었던 방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이 판서는 서재에서 밤새 글을 읽다 잠든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을금부 관원 10명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 불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뒤로 검은 관복을 입은 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줄로 보였고 얼굴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판서의 정적 한참판이었습니다.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났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도 않은 채로 이 판서가 서재에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한참판이 느릿느릿 대답했습니다. 이 판서, 영모를 꾀한 자들과 내통한 증거가 있소. 을금부 명으로 이 댁을 수색할 것이요.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모라니. 나는 영모를 꾀한 적도 내통한 적도 없소. 그것은 수색 후에 밝혀질 것이요. 한참판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는 듯 결과를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행랑채 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원들이 사랑채로, 안채로, 그리고 서재 별채로 나뉘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재를 수색하면 나올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아궁이에 태운 첫 번째 봉투는 없어졌지만 자객이 그날 밤 숨긴 봉투는 칠복이가 꺼내어 없앴습니다. 그러나 정적들이 보낸 자들이 며칠 사이 또 다른 증거를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열흘 동안 밤을 새워 지켰지만 모든 순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이었습니다. 서재 별채에서 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참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도련이 방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다가 막쇠 영감에게 붙들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관원들이 이 판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박하라. 굵은 밧줄이 이 판서의 두 팔을 묶었습니다. 이 판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뜨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색 하늘에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담담하고 또 어찌나 쓸쓸하던지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이가 행랑채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관원들이 일제히 칠복이를 돌아보았습니다. 12살짜리 왜소한 아이였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입고 맨발로 차가운 마당 돌바닥을 디디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판이 칠보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놈은 무엇이냐? 막스의 영감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이 데카이니온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옵니다. 한참판이 비웃었습니다. 벙어리 하이니 뭘 어쩌겠다는 거냐? 비켜라. 관원 하나가 칠보기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쳤습니다. 칠보기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 밀쳤습니다. 또 나섰습니다. 관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칠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창호지였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칠보기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관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없었으므로 두 손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원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판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벙어리 아이가 무슨 낙서를 가져왔겠느냐. 무시하고 진행해라. 그러나 이 판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포박당한 채로 이 판서가 칠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칠보기를 지켜봐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저 아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저 아이가 내민 것을 보아라. 관원들이 망설이다가 칠보기의 손에서 창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관원이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횃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관원은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를 펼쳤습니다. 네 번째를 펼칠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펼쳤을 때 관원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참판이 성큼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디 보자. 관원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참판이 종이를 낚아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참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종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이 아주 정밀했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실물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중에는 오늘 밤 한참판과 함께 이 판서 댁으로 들어온 관원 한 명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르고 야음을 틈타 서재에 잠입하는 모습으로. 그 관원의 이름은 최낭청이었습니다. 한참판의 신복이자 바로 그날 밤 자객으로 이 판서 댁에 잠입했던 자였습니다. 한참판이 칠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칠보기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 벙어리 하인이 조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정적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한참판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그림이다. 어린 하인 놈이 그린 낙서를 어찌 증거로 삼겠느냐. 그러나 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최낭청의 얼굴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왼쪽 귀 아래 흉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꾸며낸 그림이라면 어떻게 저런 세부까지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의금부 수석 관원이 천천히 최낭청을 돌아보았습니다. 최낭청. 왼쪽 귀 아래 흉터를 보여라. 최낭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당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횃불 하나가 타닥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먹빛 하늘이 감빛으로, 감빛이 붉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의 두 팔을 묶은 밧줄이 풀렸습니다. 밧줄이 풀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툭 하고 밧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판서는 두 손목을 천천히 앞으로 모았습니다. 밧줄에 쓸린 자리가 붉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칠복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당 돌바닥을 디디고 때 묻은 옷에 피 마른 흔적이 남아있는 채로 새벽 찬바람이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다 쏟아낸 뒤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의금부 수석 관원이 최낭청에게 다가섰습니다. 최낭청. 흉터를 보여라. 명이다. 최낭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의금부 관원들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최낭청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왼쪽 귀 아래 세로로 길게 그어진 흉터가 횃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그림 속의 흉터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살짜리 벙어리 하인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조선의 권세 높은 자들이 꾸민 영모의 음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한 참판이 뒷걸음쳤습니다. 그 얼굴은 이미 햇빛이었습니다. 수석 관원이 한 참판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참판.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건대 이 판서 댁에 증거를 심은 것은 이 판서가 아니라 다른 자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 중에 참판댁과 연관된 자가 있음도 그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참판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벙어리 아이가 그린 그림 몇 장으로 어찌 나를 의심한단 말이오. 참판. 수석 관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림 속 인물이 참판댁 신복 최낭청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관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에는 야음을 틈타 이 판서 댁에 잠입하여 서재에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꾸며진 것이라면 어찌하여 왼쪽 귀 아래 흉터까지 정확히 그려져 있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최낭청의 얼굴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아이가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 참판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석 관원이 돌아서며 명했습니다. 최낭청을 포박하라.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출처를 다시 확인하라. 이 사안은 의금부에서 재조사할 것이다. 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낭청의 두 팔이 뒤로 묶였습니다. 최낭청은 그제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억울합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참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다가 관원들이 다가서자 그제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이 판서와 칠복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와 막쇠 영감, 그리고 방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어린 도련이. 이 판서는 천천히 칠복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소리가 이른 새벽 마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칠복이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떨렸습니다. 열흘 동안 버텨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이 판서가 칠복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판서가 12살짜리 벙어리 하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복아. 이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구나.
칠복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판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체면도 위세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없었으므로 울음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막수의 영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문 사이에 있던 어린 도련이 마당으로 뛰어나와 칠복이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섰습니다.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휴, 저 불쌍한 것을 어째. 말도 못하고 매도 맞고 밤새 혼자 버티고 혼자 싸우고 혼자 울었던 아이가 이제야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의금부의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이의 그림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림 속 붉은 도장의 무늬는 한참판 댁 사랑채에서 사용하는 인장과 일치하였습니다. 최낭청은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한참판이 이 판서를 역모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음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칠복이가 아궁이에 태운 봉투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칠복이의 그림들이 없었더라면, 이 판서는 이미 의금부옥에 갇혀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께서도 이 일을 전해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짐이 어찌 간신들의 농간에 이토록 어두웠단 말이냐. 한참판은 유배를 떠났습니다. 최낭청은 엄히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는 다시 조정으로 불려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판서 댁 마당에 묵은 감나무의 새순이 돋았습니다. 우물과 버드나무가 연두빛 가지를 늘어뜨렸습니다. 소슬대문 위 낡은 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다시 쌓였고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이 판서는 칠복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랑채에는 이 판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어린 도련도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아, 나는 오늘 너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다. 칠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내가 그 밤 매를 맞으면서도 어찌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설령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쳐서 사람들을 깨울 수 있었을 것이다. 칠복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감싸 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판서는 한참을 그 손짓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재를 지키고 싶었다는 것이냐. 소란을 피우면 자객이 도망칠 것이고, 그러면 그 자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냐.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판서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혼자 맞았구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 칠복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호하게, 힘있게. 이 판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칠복아. 이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이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너를 이 가문의 사람으로 삼고자 한다. 이씨 가문의 화원으로, 그리고 내 양자로. 칠복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글을 모르면 배우면 된다. 말을 못하면 그림이 말을 하면 된다. 내 눈은 이미 하늘의 도리를 보고 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이 마룻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린 도련이 칠복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 후로 칠복이는 이 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한양 최고의 화원 스승을 불러 칠복이를 가르쳤습니다. 스승은 칠복이의 첫 그림을 보고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이미 스승의 눈입니다. 칠복이는 글도 배웠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였지만 글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본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글을 읽는데도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이윽고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화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산천과 초목을 담아내는 대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임금께서도 그의 그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에는 눈이 있구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이 있어. 이 판서댁은 다시 번창했습니다. 소슬대문 위 현판 아래로 가마가 줄을 섰고 사랑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병환으로 누워 계시던 노모께서도 봄볕 아래 마당에 나와 앉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린 도련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련 곁에는 언제나 말없는 형,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연로하여 자리에 누운 날, 칠복이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이 판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아. 칠복이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 내가 대문 앞에 앉아있던 날을 기억하느냐? 나는 그때 내 눈을 보았다. 두렵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 눈을. 세상에 치이고 밟히면서도 맑음을 잃지 않은 그 눈을.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이 이 집을 살렸다. 아니, 이 나라의 한 사람을 살렸다. 이 판서의 눈이 감겼습니다. 입은 닫혔으나 눈은 하늘의 도리를 보았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참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날 밤 이 판서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처음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렸던 그 얼굴을 이번에는 최고의 비단 위에 가장 좋은 먹으로 그렸습니다. 눈가의 주름까지, 입가의 온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새벽빛이 창문을 밝혔습니다. 칠복이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